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액체가 놓여 있을 때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증가하고 수심이 얕아질수록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해수면으로 상승해야 하는 다이버들은 상승 과정에서 압력의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압력이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면 이로 인한 문제가 신체에 발생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증가하고 수심이 얕아질수록 압력이 감소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액체 속의 아주 작은 미소 영역에 대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삼각형 형태의 영역을 상정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각 삼각형의 변은 그냥 델타로 표현하지 않고 델타의 절대값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 방향의 합력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해야 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압력에 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면적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Px의 압력은 델타 Z 곱하기 B의 면적에 가해지고 있고 Pn의 압력은 왼쪽 방향으로 델타 S 곱하기 B의 면적만큼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힘 중에서 X축 성분만 분리해내려면 사인 세타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0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때 델타 S의 값은 델타 Z의 값을 사인 세타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고 분모와 분자의 사인 세타를 소거하고 양변을 B로 나눠주고 양변을 델타 Z로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식에는 Px와 마이너스 Pn만 남게 되고 이 값이 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Px는 Pn과 같아진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Y축 방향의 합력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식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삼각형 영역의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듯이 삼각형 영역에 담겨 있는 액체 또는 유체의 무게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식을 작성해 보면 플러스 pz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b가 위를 향해서 작용하고 있고 마이너스 pn 곱하기 델타 s 곱하기 b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y축 성분에 대해서만 분리를 해내려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형 영역에 가해지고 있는 중력은 2분의 1 로 g 델타 z 델타 x 그리고 마지막으로 b를 곱해 주어야 하고 이 식의 결과값이 0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델타 s에 대해서도 델타 x에 대해 표현해 보면 델타 s 이퀄 델타 x 오버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를 식에 적용해서 다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와 분자의 코사인 세타를 약분시켜주고 등식의 양변을 b로 나누어 주고 등식의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 주면 남는 것들은 pz 마이너스 pn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로우 g z만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pz는 pn과 2분의 1 로우 g 델타 z 값을 더한 값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방금과 같은 삼각형 영역이 아니라 더 생각하기 편리한 직사각형 영역에 대해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분석을 진행해 본다면 X축 방향의 힘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고 Z축 방향의 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플러스 PZ 델타 X 곱하기 B 마이너스 PN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B 그리고 로 G 델타 X 델타 Z 그리고 B 이 식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양변을 B로 나누어 주고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 주게 되면 남는 요소들은 플러스 PZ 마이너스 PN 그리고 로우 G 델타 Z 이렇게 세 개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결론은 PZ의 값은 PN의 값에 로우 G 델타 Z를 더한 값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꽤나 널리 잘 알려진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유도 과정이 앞으로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 관계에 대해 숙지하기만 하고 넘어가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접근법의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정 위치에서의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분석이 아니라 F 이퀄 MA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다이내믹적 분석이에요. 자, 이때 잠깐 미리 디스클레이머를 하나 하자면 지금부터 적을 공식은 본디 현재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상세한 유도 과정을 설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대로 하겠지만요. 지금 미리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고자 하는 공식의 이름은 바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F는 MA라는 공식만큼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공식이죠. 자, F 이퀄 MA의 양변을 부피 V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dF dV 이퀄 로 A가 될 것입니다.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이때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은 바로 이 dF dV에 대해 서술하는 공식이에요. 이쿠에이션이라는 정체성에서 당연하게 알 수 있듯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 이렇게 두 변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한 변은 dF dV 이퀄 로 dV dt입니다. 어떠한 힘 F가 가해졌을 때 단위 부피의 플루이드 엘러먼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F는 MA이고 dF dV는 로 A인데 이때 A는 dV dt이므로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유도는 아닙니다. 이제 남은 나머지 한 변은 dF dV 이퀄 로 G 마이너스 델 P 플러스 뮤 라플라시안 V입니다. 이는 플루이드 엘레멘트에 가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세 가지 나열한 것입니다. 먼저 로우 G는 중력입니다. FDV가 로우 A인데 로우 G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해 보이죠. 그 다음으로 마이너스 델 P는 압력 변화입니다. 어떠한 파이프나 공간 속에서 고압부가 있고 저압부가 있으면 이러한 그레디언트가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플루이드 엘레먼트는 압력이 높은 방향에서 낮은 방향으로 흐를 것임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델, P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유체가 고압부에서 저압부로 흐르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다소 이상하게 생긴 텀은 지금은 무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비스코시티, 점성에 의한 효과이지만 아직 이를 활용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공부해야 할 때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서술을 함께 조합하면 dF dV는 로 dV dt이고 로 G 마이너스 델 P 플러스 뮤 라플라시안 V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에요. 사실 이 방정식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만 딱 말하자면 그냥 유체에 작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힘을 나열하면서 F는 MA 기반의 형태로 공식을 만든 것 뿐입니다. 우변은 원인, 그리고 좌변은 결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힘들로 인해서 플루이드 엘레멘트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방금까지 공식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로우 G 텀에 대한 이해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텀에 대한 이해는 지금은 스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두 번째 텀에 대한 유도 과정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림과 같은 단위 정육면체 중앙에서의 압력을 P라고 할 때 왼쪽 면 중앙에서의 압력은 P 마이너스 파셜 dP dx 곱하기 dx 오버 2가 될 것이고, 오른쪽 면 중앙에서의 압력은 P 플러스 파셜 dP dx 곱하기 dx 오버 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면과 오른쪽 면 넓이는 모두 dy dz이죠. 따라서 x축 성분으로 가해지는 힘의 총합은 이를 정리해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X 성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죠. Y 성분과 Z 성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분석을 한 뒤에 3x1 행렬로 나타내 보게 된다면 파셜 dp dx 곱하기 dx dy dz, Y 성분으로는 파셜 dp dy 곱하기 dx dy dz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Z 성분으로는 파셜 dp dz 곱하기 dx dy dz가 될 것입니다. dx dy dz를 모두 바깥으로 꺼내주고, 이때 dx, dy 그리고 dz를 곱한 값은 결국 이 영역에서의 부피와 같다는 것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은 df, dv에 대해 서술한 공식이었으므로 이 식 역시도 dv로 나누어 주게 되면 남는 것은 결국 즉 마이너스 델 p가 됩니다. 이로써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에서 프레셔 텀의 형태가 마이너스 델 P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퀘이션의 호모지니어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dv의 단위는 뉴턴을 미터 큐브로 나눈 단위이고, 마이너스 델 P의 단위는 파스칼을 미터로 나눈 것, 즉 뉴턴 퍼 미터 스퀘어를 미터로 나눈 것, 결국 뉴턴을 미터 큐브로 나눈 것이 되어서 서로 디멘션이 같다는 것 역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리 예습해서 대략적으로 배운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다시 적어보면 로 A는 로 G 마이너스 델 P 플러스 뮤 라플라시안 V였죠. 자, 이때 첫 번째 적용사항은 비스코시티의 영향은 작용하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 안 배웠으므로 마지막 세 번째 텀을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사항은 하이드로 스태틱 상황, 즉 유체가 가속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A는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결론은 0 이퀄 로우 G 마이너스 델 P라는 것이고, 따라서 델 P 이퀄 로우 G가 됩니다.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인 마이너스 Z 방향으로만 작용하므로 벡터의 Z 성분에 대해서만 서술하면 파셜 dP dZ는 마이너스 로우 G가 됩니다. 이때 파셜 dP는 마이너스 로우 G dZ이고,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에서 압력은 오직 Z에 대한 함수이므로 P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로 G에 Z의 변화량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앞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분석을 통해 얻은 PZ 이퀄 PN 더하기 로 G Z 방향으로의 길이, 공식과 완벽하게 동일한 결론이죠. 배기압의 크기는 PA이고 이 빈 공간에서의 압력은 거의 0과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궤적을 따라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에서 이만큼 내려가고 다시 동일한 깊이만큼 올라오게 된다면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압력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의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PA에서 마이너스 로 M 곱하기 G 곱하기 H를 해주어야 하고 이곳에서의 압력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 0과 같습니다. 따라서 PA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은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H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로 이 궤적에 대해서도 압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cm의 구간 동안에는 오일이 담겨 있고 이 11cm 그리고 반대편의 4cm 구간에는 수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5cm 구간 동안에는 물이 담겨 있죠. 그러면 B에서 A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를 일일이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발점의 압력을 PB라고 설정을 하면 PB에서 이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일어난 압력 변화를 적용하면 플러스 로 5 G 그 다음에 0.0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아래까지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를 적용시켜 보면 플러스 로 M G 곱하기 0.11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압력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4cm만큼 올라간 이곳까지의 압력 변화를 다시 적용시켜 보면 마이너스 로 M G 곱하기 0.04가 됩니다. 그리고 5cm만큼 더 상승한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로 W G 곱하기 0.05만큼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다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압력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착한 A 지점에서의 압력을 PA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PA와 PB 간의 압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B를 우변으로 넘기고 좌변에 남아있는 식을 계산해주면 압력 차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심에 따라 압력이 변한다는 특성 때문에 유체에 담긴 물체가 받는 힘을 계산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갑니다. 유체 속의 압력은 깊이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반드시 꼭 명심해 둔 상태로 다음에 예시를 참고해 봅시다. 고체역학을 먼저 공부했다면 접한 적 있는 모습일 텐데 그림과 같은 빔에 선형적으로 크기가 증가하는 형태의 로드가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빔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작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로드를 단 하나의 단일 힘 벡터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그 벡터의 크기와 위치는 각각 무엇일지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로드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 그래프의 형태를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평균 로드는 이 구간의 정가운데에 있는 이 로드의 크기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엄밀한 수식 계산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평균 로드 곱하기 구간의 길이 L은 0부터 L까지 WX, DX를 적분한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한번 구해본다면 평균 로드 곱하기 1은 0부터 1까지 x dx를 적분한 값, 즉 2분의 1이고 평균 로드의 크기는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간의 정중앙에 있는 곳에서의 로드의 크기이죠. 그리고 이 벡터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는 빔에 가해지는 모멘트 값이 본래의 상황과 차이가 없도록 해서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힘 벡터의 크기는 평균 로드 곱하기 구간의 길이 하여서 2분의 1 뉴턴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2분의 1 뉴턴이 만들어내는 모멘트의 크기가 본래 작용하고 있던 로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크기와 같아야 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원점으로부터 벡터까지의 거리 d 곱하기 힘의 크기 2분의 1은 0부터 1까지 x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x만큼의 로드가 가해지는 상황을 dx로 적분하면 됩니다. 즉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적분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3분의 1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면 d는 3분의 2m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고체역학에서의 과정이 어느 정도 상기되었다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를 결정짓는 과정을 볼 때 벡터의 크기를 결정짓는 데에 활용된 지점은 센트로이드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한 평균 벡터를 위치시킬 장소는 센터 오브 프레셔가 될 것입니다. 그래비테이션과 물체의 덴시티가 유니폼한 상황에서는 센트로이드, 센터 오브 매스, 그리고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모두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센트로이드를 센트로이드라고 표기하지 않고 센터 오브 그래비티란 뜻에서 CG로 많이 표기하는 것 같았어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곧 제공될 것입니다. 아까 평균을 구할 때 전체 구간에서의 정중앙의 값을 읽으면 된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직관적으로 정가운데에서의 값이 평균이 될 거라고 알아챌 수 있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함수가 리니어, 즉 선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어떤 물체가 잠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물속에 잠긴 이 물체와 이 물체 모두 센트로이드, 즉 모든 영역의 중심을 표시를 해보게 된다면 각각 이러한 곳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트로이드에서의 압력은 각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압력값들의 메디안, 즉 중간값에 해당합니다. 이 센트로이드보다 작은 압력을 받는 미소 면적의 개수와 이 센트로이드보다 큰 압력을 받는 미소 면적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수가 리니어한 경우 메디안 값, 즉 중간값과 민 값, 즉 평균값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강조를 했듯이 유체 속에서 압력의 크기도 깊이에 대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센트로이드에서의 압력, 즉 메디안 값은 평균값과 일치하게 되어서 센트로이드에서의 압력이 곧 평균 압력이 됩니다. 함수가 선형적인 경우 어떻게 메디안 값이 평균값과 같아지는지에 대해 좀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값은 모든 값들의 합을 값들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fx, 어떠한 함수가 1차 함수, 즉 선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1 오버 x2-x1은 그대로 있고 뒤에 적분해야 하는 영역에서의 결과값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어서 풀이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이를 잘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결국 f에 우리가 원하는 구간에서의 가운데, 즉 메디안 값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일치합니다. 자, 이제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에 대해서 CG의 위치가 어디고 CP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G의 위치는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듯이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센트로이드에서의 압력은 이 물에 잠겨있는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압력값의 중간값이고 이 중간값은 결국 평균과 일치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압력들을 하나의 단일 힘 벡터로 대체한다고 할 때 그 힘 벡터의 크기는 평균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CP를 구하는 과정이 관건인데 CP를 구함으로써 그 힘 벡터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한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표계 시스템의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G를 기점으로 해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Y축과 나란한 방향이면서 프리 서페이스를 기점으로 삼는 좌표 시스템을 Z라고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대체한 힘 벡터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는 기존과 모멘트의 크기가 똑같아지는 위치에 배치시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를 그대로 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YCP 곱하기 힘은 Y 곱하기 P 곱하기 DA의 적분값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압력 P는 프리 서페이스에서의 대기압 PA에 로 G H를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는 제타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타 대신 CG까지의 제타 값인 제타 CG에서 Y를 뺀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내부의 식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텀은 PA 곱하기 YDA가 되고 두 번째 텀은 로 G 제타 CG 사인 세타 곱하기 YDA가 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텀은 마이너스 로 G 사인 세타 곱하기 Y제곱 DA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데 이때 x와 y는 모두 cg를 기점으로 한 좌표계이므로 인테그랄 yda는 모두 0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로 g 사인 세타 인테그랄 y제곱 da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ycp 곱하기 f는 마이너스 로 g 사인 세타 인테그랄 y제곱 da가 나오고 이는 로 g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ixx라고 표현합니다.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죠. 이제 ycp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xcp의 위치가 어디가 될지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고 방식은 완전히 동일한데요. 기존과 모멘트의 크기가 다름이 없도록 하는 위치에 배치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cp 곱하기 f를 한 값은 인테그랄 x 곱하기 pda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p는 프리 서페이스에서의 압력 pa 더하기 로 gH를 한 값과 같고 이때 h는 제타 사인 세타와 같은데 이때 이 제타는 제타 cg 마이너스 y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내부의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x와 y는 모두 cg를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계이므로 인테그랄 xda라는 값들은 모두 0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이렇게 되고 이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공식을 유도한 과정을 되짚어 보았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하게 활용되었던 특성이 바로 압력이 깊이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했다는 특성이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압력의 평균은 센트로이드에서의 압력과 같다는 결론도 얻어내었고, 그 이후 CP를 결정짓는 동안에도 압력이 깊이에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했었습니다. 이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덕분이기도 하지만 표면의 형태가 플레인했기 때문인데요. 표면의 기울기가 변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표면이 휘어져 있어서 유체 속에서의 기울기가 변한다거나 하면 그 리니어리티를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표면이 커브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수족관의 형태를 그려볼 텐데요. 이렇게 서로 높이는 같지만 폭이 다른 두 개의 수족관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때 수족관에 담긴 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유리판이 감당해야 할 힘의 크기는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유리판이 얼마만큼의 힘 또는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유리판의 표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표면 모두 물에 의해 받게 되는 압력의 크기나 양상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수족관에 담긴 물의 총 무게는 당연히 다르겠죠. 더 많은 양의 물을 오른쪽의 경우에서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더 넓은 면적의 바닥이 물을 떠받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족관에 담긴 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유리판이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한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구조체 전체의 형태를 반드시 보존해서 따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구조체의 형태를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나 양상이 동일하기만 하다면요. 자, 플레인 형태의 서페이스에서는 기울기, 형태 모두 변하지 않았기에 표면의 모든 위치에서의 압력,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표면과 수직인 방향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커브드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표면의 수직인 방향이 위치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압력으로 인한 합력이 어떠한 방향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해서 따로따로 별개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수평 방향의 힘의 총합이 어떨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 A, B에서 수평 방향 압력의 크기는 각 위치와 동일한 깊이에서의 압력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점 A에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내린 수선, 이 선분에 가해지는 압력을 구하면 그것이 곧 곡면 AB가 받는 수평 방향의 압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직 방향으로의 압력이나 힘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 구조체의 꼴을 보게 되면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압력 또는 힘은 첫 번째로 바닥에서의 수직 항력이 있고 해당 영역에서 물의 중력이 있고 곡면 A, B에서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두 개 이상의 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직관적이지도 않고 어려우므로 곡면의 각 위치에서의 압력 크기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면서도 더 편리한 형태로 구조체를 변형한 뒤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액체가 곡면에 가하는 압력의 크기는 액체의 수심, 깊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곡면 AB의 각 위치에서의 수심이 동일하면서 바닥으로부터의 수직 항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영역 ACB에 존재할 수 있는 물의 무게가 곧 FV가 됩니다. 당연히 도형 A b B에 존재하고 있는 물의 무게보다는 한눈에 보더라도 더 작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공면 AB에 가해지는 압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압력의 방향을 볼 때 원래의 상황에서는 액체가 공면을 위로 밀어내고 있었지만 재구성한 상황에서는 액체가 공면을 아래로 밀어내는 형태로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크기는 동일합니다. 도형 A'B'에 존재하는 물의 무게와 도형 ACB에 존재할 수 있는 물의 무게의 차는 결국 근본적으로 바닥으로부터의 수직 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서페이스의 기울기나 형태가 계속 변화하는 커브드 서페이스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풀이 전략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죠. 플레인 서페이스와 다르게 표면 위의 모든 위치마다 압력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힘의 방향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하나의 방향으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개의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해서 따로따로 각각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존처럼 기울기가 일정한 것이 아닌 기울기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커브드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압력 변화 양상이 더 이상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플레인 서페이스에서 했던 것처럼 CG, CP 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의 무게를 처음부터 아예 구해버리는 방법 등과 같이 토탈 힘의 크기를 바로 구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인 서페이스에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인 서페이스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방향도 모든 위치에서 똑같고 압력 변화도 선형적으로 일어납니다. B에서의 리액션과 A에서의 리액션의 각 크기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의 질량은 무시하고 구조체의 폭은 5피트입니다. C워터의 감마값, 즉 로우 G 값은 64입니다. 게이트가 플레인 서페이스의 형태이므로 C워터가 게이트에 가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하나의 힘 벡터로 대표해서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워터가 게이트에 가하는 힘의 방향, 압력의 방향은 무조건 게이트의 표면의 수직인 방향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체할 힘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게이트의 윗부분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물로 인해 형성되는 압력에 더해서 물 밖의 대기압으로 인해 형성되는 압력 때문입니다. 게이트의 아래쪽에 형성되는 압력은 대기압으로 인한 압력입니다. 그렇게 보면 게이트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모두 동일한 크기의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압력과 힘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대기압에 의한 영향은 무시하고 진행해도 됩니다. 프리 서페이스에서 A까지의 길이는 9피트이고 프리 서페이스에서 B까지의 거리는 15피트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A부터 B까지 구간에서의 센트로이드는 정중앙에서 형성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G에서의 압력은 64 곱하기 9 더하기 15 오버 2, 즉 64 곱하기 1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면적은 10피트 곱하기 5피트를 해서 5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압력과 면적을 곱하면 64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체하고자 하는 힘 벡터의 크기입니다. 만약 게이트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지금처럼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커브드 서페이스에서 풀이했던 것처럼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분해해서 풀이하고자 한다면 물론 그 방법으로도 풀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양한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졌던 커브드 서페이스와 달리 지금과 같은 플레인 서페이스는 표면의 모든 위치에서 압력의 방향이 동일하므로
굳이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을 분해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냥 가해지는 방향으로 계산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의 부차적인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개념의 이해를 위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게이트의 연직 위 방향으로 쌓여있는 물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점 B에서 연직 위 방향으로 6피트만큼 올라간 곳까지 그린 수선, 이 선분의 영역에 해당하는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석해서 힘의 크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수직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로 G 곱하기 부피입니다. 이때 로 G는 64이고 물의 부피는 사다리꼴의 넓이 15 더하기 9 오버 2 곱하기 8 그리고 폭 5피트를 곱한 것입니다. 즉 12 곱하기 8 곱하기 5가 되어서 정리해보면 64 곱하기 8 곱하기 12 곱하기 5라고 표현해 두겠습니다. 게이트의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선분 CB의 센트로이드에서의 압력 곱하기 선분 CB에 해당하는 영역의 면적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로 G 곱하기 HCP 곱하기 면적 A를 계산해주면 되고 로 G의 값은 64, HCP의 값은 9피트 더하기 3피트를 계산한 12피트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BC 영역의 세로 길이 6피트 곱하기 폭인 5피트를 곱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64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해 두겠습니다. 이때 구조체의 삼각비 형태로부터 수평 방향으로의 힘, 수직 방향으로의 힘, 그리고 합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6대 8대 10의 비율이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비교해 보아도 FV 대 FH는 4대 3의 크기 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FCG의 값은 FV 제곱 더하기 FH 제곱의 스퀘어 루트 값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 값이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리액션 값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갑시다. 딱 보았을 때 Z축 방향의 힘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BZ 값은 바로 구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X축 방향의 힘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바로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관계식 하나는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멘트의 크기를 계산하는 과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워터가 게이트에 가하는 힘의 총합이 얼마인지는 앞선 과정을 통해서 잘 구해냈지만 아직 이 힘 벡터를 게이트의 어느 위치에 배치시켜야 모멘트의 크기까지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DCP 곱하기 F 이퀄 로 G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IXX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공식의 꼴은 암기해두고 있는 것이 확실히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F의 값은 3.84 곱하기 10의 5제곱, 로 G의 값은 64이고 사인 세타의 값은 그림에 드러나 있는 삼각 B로부터 10분의 6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IXX 값은 이미 잘 알려진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 공식으로부터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DCP 계산 결과값은 센트로이드, 즉 CG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축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DCP는 0.4167이 됩니다. 따라서 센트로이드,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게이트의 정중앙에 위치했었죠. 센트로이드로부터 아래로
0.4167만큼 내려온 곳에 우리가 구한 힘 벡터를 위치시킨 뒤 모멘트 분석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을 진행해 보면 B를 기준으로 한 모멘트 값은 이렇게 되고, 따라서 A의 값은 2.933 곱하기 10의 4제곱,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관계식을 통해 Bx는 6.2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결과까지 얻어내면서 B에서의 두 리액션, 그리고 A에서의 하나의 리액션 모두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방금 활용했던 이 공식을 까먹어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공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y, p, da의 형식으로 기존 모멘트의 크기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개념 자체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그 자리에서 직접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직접 적분하는 과정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이때 현재 f의 크기는 3.84 곱하기 10의 4제곱이라는 것은 이미 구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B부터 A까지 영역을 적분해 나간다고 할 때 그 구간의 길이는 10피트가 될 거고, 이미 언급되었다시피 게이트의 폭은 5피트였습니다. 이제 모멘트의 크기를 직접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 로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IXX라는 공식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CP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Y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B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B에서의 Y값이 0인 거고, B에서 A까지 이동해서 결국 A에 도달했을 때의 Y값이 10이 되는 것이겠죠. 이때 DA는 폭이 5이고 길이가 dy인 5dy로 대체할 것이고, 압력 P는 y에 대한 1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기에 적절하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y가 0일 때에는 수심이 15피트이고 y가 10까지 도달하는 과정 동안 선형적으로 수심이 감소하다가 y가 10이 되는 순간에는 수심이 9피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를 P 함수에 반영시켜주면 rho g 곱하기 15 마이너스 10분의 6 y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내부의 모든 변수들이 y에 대해 표현되었으므로 0부터 10까지의 영역 동안 인테그랄 내부의 식을 적분해주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트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YCP는 1.760 곱하기 10의 5제곱을 3.84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므로 약 4.58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비교해 볼까요? 이전에는 YCP 곱하기 F 이퀄 로지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IXX라는 공식으로부터 마이너스 0.4167이라는 결과를 얻었었고, 결론적으로 점 B로부터 5-0.4167, 즉 4.583피트만큼 떨어진 곳에 센터 오브 프레셔 CP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식 사용 없이 직접 적분한 결과도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액션의 크기도 모두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CP의 위치도 4.583으로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전 문제에서 사용된 플레인은 세로 10피트 가로 5피트의 직사각형 형태였죠.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칭적인 형태의 플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식에 이미 표시되어 있어 알 수 있듯이 센터 오브 프레셔 지점의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를 구하는 총 2번의 계산 과정이 요구됩니다. 위치를 이동시킴에 따라 압력이 변화하는 이 방향으로는 이전 문제에서도 진행했던 거와 동일하게
ycp 곱하기 f 이퀄 로 g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ixx 공식을 활용하고 위치를 이동시킴에 따라 압력이 변화하지 않는 수평 방향으로는 xcp 곱하기 f 이퀄 로 g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yx 공식을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문제 A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 힘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오일이 패널에 가하는 모든 압력의 평균은 압력의 중간값이 형성되는 센트로이드 지점에서의 압력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에서도 사실 언급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못한 것이 특정 수심에서의 압력은 단순히 ρgh인 것이 아니라 액체 표면, 즉 free surface에서의 대기압 PA 더하기 ρgh입니다. 하지만 대기압의 크기 PA만큼 위에서도 누르고 있지만 패널의 아래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 PA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패널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할 때 이 패널의 센트로이드는 우리가 흔히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알고 있는 지점에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게이지 프레셔는 로, G, 그리고 센트로이드까지의 물의 깊이인 9가 됩니다. 수치 로 G도 대입해주면 800 곱하기 9.81 곱하기 9가 되어서 최종적인 결과값은 70.63kPa이 됩니다. 이것이 패널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압력값의 중간값, 곧 평균값이 되므로 이 PCG를 패널의 전체 면적에 곱해주면 패널에 가해지고 있는 힘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해주면 70.63의 10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12, 6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2.543 메가 뉴턴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A에 대한 답은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문제 B에서 요구하고 있는 CP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IXX 값과 IYX 값을 알아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유체역학은 이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 공식을 직접 유도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교과목은 아니기에 공식은 그냥 다른 참고 자료나 교과서의 어펜딕스 등을 활용해서 쓰도록 합시다. IXX에서는 B에 6을 대입하고 L에 12를 대입하면 288이라는 값이 나오고 YX에는 마찬가지로 B에 6, L에 12를 대입하고 남은 S에도 값을 대입해야 하는데 이때 S가 정확히 어떤 길이를 말하는 건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삼각형이 여기 그림과 같이 기울어져 있을 때 여기의 길이는 안 되고 여기의 길이는 된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냥 양의 X방향 쪽으로의 길이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패널의 경우 이 방향을 X방향으로 삼기로 할 때 S의 값은 이렇게 되어서 6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IYX의 값은 마이너스 72가 됩니다. 이제 위에 적어놓은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해주기만 하면 센터 오브 프레셔 점의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 x와 이 y는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 의해 정의된 값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산을 진행해주면 ycp는 마이너스 0.4444m, xcp는 플러스 0.1111m가 나오게 됩니다. 센트로이드의 위치는 이미 앞서 확인했듯이
이 꼭지점으로부터 양의 x방향으로 2m만큼, 양의 y방향으로 4m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센터 오브 프레셔 CP의 위치는 이 꼭지점으로부터 양의 x방향으로 2.111m, 그리고 양의 y방향으로 3.556m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힘 F의 값, 그리고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한 점 CP의 위치 역시 잘 서술되어 있죠. 만약 YCP 곱하기 F 이퀄 로지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IXX와 XCP 곱하기 F 이퀄 로지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IYX 공식을 외우거나 활용하고 싶지 않다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멘트를 직접 적분해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의의 기준점을 편하게 설정한 뒤에 해당 지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를 계산해서 센터 오브 프레셔를 직접 구해보도록 합시다. 문제풀이에 활용할 기준점은 삼각형의 이 꼭지점으로 그냥 설정하겠습니다. YCP 곱하기 F는 인테그랄 YP dA이고 XCP 곱하기 F는 인테그랄 XP dA입니다. 이때의 YCP, XCP, Y 그리고 X는 모두 앞서 말했듯 우리가 함께 정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값들입니다. 이전의 풀이 방법처럼 반드시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패널에 가해지는 힘의 총합은 센트로이드를 이용해 이미 구해놨듯이 2.543메가뉴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압은 패널의 위와 패널의 아래에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계산 과정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YCP를 구하는 과정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P는 ρ, G, H로 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압을 무시한 채로 게이지 프레셔로만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PA는 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심 H를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보자면 Y가 0인 곳에서의 수심은 11m이고 Y가 12인 곳에서의 수심은 5m가 되므로 H 오브 Y는 11-Y 오버 2가 됩니다. 따라서 압력 P를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ρ G 11-Y 오버 2가 되고 로랑 G는 나중에 계산할 때 각각 800 그리고 9.81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소 면적 DA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하는데요. Y가 0인 곳에서의 길이는 6m이고 Y가 12인 곳에서의 길이는 0m가 되므로 DA는 dy 곱하기 6-y 오버 2가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y p da는 y를 0부터 12까지 y 로 g 11-y 오버 2 6-y 오버 2를 y에 대해 적분한 값이 됩니다. 로 g는 상수이므로 인테그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남은 요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y 오버 4, y-22, y-12, dy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형태의 3차 함수 적분 방법을 배운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네요. 그냥 직접 적분해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YCP는 로 800, G 9.81, 그리고 방금 구한 1152라는 값의 곱을 힘의 크기인 2.543 10의 6제곱으로 나누어 주게 되어서 3.555m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XCP도 구해볼 텐데요. P는 로 GH이고 이때 H를 X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각 X좌표마다 받는 압력의 평균값, 즉 메디안 값을 이은
선분의 궤적을 반영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즉, x가 0일 때의 깊이는 이곳 8m가 되는 것이고 x가 6인 경우에는 깊이가 11m가 되는 것입니다. 즉, 8 더하기 x의 하프가 되는 것이고요. DA는 x가 0인 곳에서의 길이는 12, 그리고 x가 6인 곳에서의 길이는 0이 되므로 2x 곱하기 12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xpdA는 0부터 6까지 x 곱하기 로 g 8 플러스 x 오버 2 곱하기 12 마이너스 2x를 x에 대해 적분해 준 값이 됩니다. 이번에는 직접 적분한 결과값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84 곱하기 로 g가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xcp의 값은 800 곱하기 9.81 곱하기 684를 힘의 크기인 2.543 10의 6제곱으로 나눠주게 되어서 2.111m가 됩니다. 결과가 당연히 서로 동일하네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서페이스가 커브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균일하지가 않고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도 리니어하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표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을 하나의 힘 벡터로 바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표면에 작용하고 있는 합력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분해해서 각각에 대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행해 볼까요? 곡면의 형태에 대해서는 x에 대해 z를 서술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x0의 값은 10, z0의 값은 24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에 담긴 물의 감마값, 즉 로 g 값은 62.4라고 제공하고 있고, 대기압의 크기는 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댐의 가로 폭은 50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FH와 FV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라인 오브 액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수평 방향의 힘 FH는 표면 각 위치에서의 수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영역에 대해 분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FH는 영역의 센트로이드에서의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되겠죠. 대기압의 크기 0을 더해주고 로 G 값은 62.4였고 센트로이드까지 물의 깊이는 12가 됩니다. 이것이 평균 압력이고 면적의 세로 방향은 24, 그리고 면적의 폭은 50이 됩니다. 이렇게 8.98610의 5제곱이라는 값을 얻어내게 되고, 그 다음으로 수직 방향의 힘 FV는 표면의 연직 위 방향에 쌓여있는 물의 무게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FV는 물의 로지 값 62.4, 폭 50, 그 이후 이 직사각형에서 이 함수로 인해 발생하는 아랫 영역의 면적을 빼준 값을 곱하면 됩니다. 즉 10 곱하기 24 마이너스 0부터 10까지 24 오버 50의 제곱 x제곱 dx, 이 값을 계산하면 FV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진행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 결과는 4.992 10의 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FH 값과 FV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힘의 총합을 아예 구해버리고 싶다고 한다면 FH의 크기 8.986 10의 5제곱과 FV 값의 크기 4.992 10의 5제곱을 피타고라스로 합성해서 그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FH의 제곱 더하기 FV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값은
1.028 10의 6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네요. 이번 문제에서는 FU와 FL로 인해 생기는 합력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U와 FL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FU는 곡면 CD가 받는 힘 중 세로 방향의 크기이고 FL은 곡면 DE가 받는 힘 중 세로 방향의 크기입니다. 우선 FU는 곡면의 CD, 연직 위에 쌓여있는 물의 무게와 같겠죠. 그 다음으로 곡면 DE에 발생하는 힘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의 편의를 위해 적절하게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추천됩니다. 곡면 DE에 가해지는 압력은 물의 수심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곡면 DE의 연직 위 공간에 이렇게 물을 쌓아보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곡면 DE의 모든 위치에서 압력의 크기를 원래와 다름이 없도록 유지하면서도 더 간편하게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원래의 상황에서는 액체가 곡면을 위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었지만 재구성한 상황에서는 반대로 액체가 곡면을 아래로 밀어내는 모습이 연출되겠죠. 하지만 그 압력이나 힘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해보면 FU의 크기는 이 영역에 차있는 물의 무게, 그리고 FL의 크기는 이 영역에 차있는 물의 무게입니다. FU의 방향은 연직 아래, 그리고 FL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고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시피 FL의 크기가 FU의 크기보다 크므로 FU와 FL로 인해 생기는 합력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고 그리고 그 크기는 이 영역에 차있는 물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 영역의 크기의 최종적인 합력의 크기와 대응이 되겠죠. 이 결론으로부터 무언가를 상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작용하는 힘의 정체가 바로 부력입니다. 부력이라는 효과는 흔히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잠기고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른다는 식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부력이라는 힘이 형성되는 과정에 더 치중하면서 보다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본다면 부력은 액체 속에 담긴 어떤 물체의 상단부 압력보다 하단부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체에게만 부력이 작용한다거나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체에게는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부력은 액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밀도가 어떻느냐와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액체의 밀도와 액체 속에서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피에 의해서만 크기가 결정됩니다.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경우에만 물체가 수면 위 방향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부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경우 물체가 수면 아래 방향으로 가라앉게 되는 이유는 다시 당연하게도 중력이 부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액체에 잠긴 물체가 가라앉느냐 떠오르느냐 하는 것은 중력과 부력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액체에 잠긴 물체의 밀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부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중력은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 표시를 하고 부력은 액체에 잠긴 영역에 대한 센트로이드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 물체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메타센터를 이용하는데 메타센터 M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 G보다 위에 형성된다면 안정한 것이고 메타센터 M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 G보다 아래에 형성된다면 불안정하다는 뜻이 됩니다.